오늘은 174페이지 12처 시법설 본문 6번째 경인 일체경. 드디어 이제 12처 공부를 그 이름에 걸맞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상부경전들이 대개 그렇듯이 아주 그 짧으면서도 너무나도 생각할 것이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한역으로 하자면 자바함, 판례로 하자면 이 상부경전 한번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이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같이 읽으셔도 돼요.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시의 제타와나 숲에 위치한 아나타 핑디카 성원에서 지내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에게 일체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잘 듣도록 하라. 비구들아, 일체란 무엇인가? 눈과 여러 색, 귀와 여러 소리, 코와 여러 냄새, 혀와 여러 맛, 몸과 여러 촉감, 뜻과 여러 법이 있다. 비구들아, 이것들이 일체라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아,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곧 나는 이러한 일체를 거부하고 다른 일체를 설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단지 말뿐이니 물어보면 타당하게 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이 곤혹함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비구들아, 그의 주장은 인식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고 흡족해진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했다. 일체경의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존재와 인식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저게 철학의 어떤 양대 축입니다. 철학하게 되면 철학은 존재론과 인식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철학적 사상의 핵심은 이제 저 두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중차대한 두 가지 주제와 관련된 불교의 입장이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점을 이야기하는 경이 이 일체경. 그래서 그 주제가 존재와 인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여러분들은 그 무게감을 좀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정보의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 존재의 문제를 인식의 차원으로 끌고 온 다음에 인식에 대하여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가 인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 또한 사상적으로 봤을 때 존재론적인 측면과 인식론적인 측면에 막 공히 정성을 기울입니다. 근데 일단은 부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론과 인식론 중에서 인식론에 보다 초점을 두게 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이 일체경을 보면은 두 번째 주제로서는 인식 안에서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한 선별해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이 짧은 경이지만 살피게 될 것이고, 이 두 번째 주제를 살피다 보면 자연히 도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여섯 번째 인식이에요. 제6의 인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눈으로 색을 보고 내지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5가지 감각, 시각 또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은 5세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체경 여러분들 보셨지만 1년 넘버가 1번부터 6번까지 붙어 있어요. 눈과 여러 색, 귀와 여러 소리. 그래서 최종적으로 뜻과 여러 법, 이게 세트로 시작하면 6번째 세트. 6번째 인식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6번째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 요게 또 일체경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우리가 일체경에서 살펴야 될 주제는 바로 저 6번째 인식과 관련이 되는데 그 6번째 인식의 주체를 의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 하는 이런 이 표현이 친숙합니다. 6번째가 뭐다? 의근이에요. 그럼 그 제6인식의 명칭이 왜 하필이면 의근하면서 의라는 말로 불려야만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 일체경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주제의식입니다. 짧은 경이었지만 이 4가지 주제 또는 문제가 이 안에 걸려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살펴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체경 하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계통의 어떤 자료는 이 경의 이름을 일체유경이라고 부르는 자료도 있어요. 일체의 존재에 관련된 경.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체하는 말은 뭐다? 그 자체로 존재를 뜻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뭘 보고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해야 될 것이냐. 무언가가 존재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던지는 일성은 뭐다? 결론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요. 누군가가 이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뿐이니 물어봐도 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곤혹함만이 늘어나게 되니 그 이유는 뭐다? 인식의 그럼 인식이란 말이 거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인식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결론에 붙어 있죠. 그건 우리 부처님께서 존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로 무엇을? 인식을 들고 있음을 뜻하고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근거는 뭐다? 인식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인식하든지 인식되든지 인식에 걸려들지 않고 존재성을 확보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막 펑퍼짐하게 말해도 그런 뜻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인식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아주 중요해요. 인식할 수 있거나 이 표현을 함축합니다. 존재와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이 일체경의 이야기를 풀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있다라고 말하려면 내 눈앞에 지금 인식이 되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으로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존재성을 확보할 길이 이 맥락과 관련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 때 어떻다?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되니까 그걸 없다라고 굳이 미리 정해버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존재와 인식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을 몰고 가셔서는 안 돼요. 그냥 보여야지 있고 보이지 않으면 없고 있으려면 보여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접근은 거친 접근입니다. 제일 좋게 지금 눈앞에 보이면 제일 좋은 거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 때 볼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뭐다?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도 된다? 존재한다고 이야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존재와 인식과 관련된 부처님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에 오게 되면 최소한 이까지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이까지. 최소한 인식을 전제로 그 존재를 그것으로 밖에는 추정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최소한 무엇을 전제로? 인식을 전제로 그 무언가를 존재로 뭐 할 수 있는 경우?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성을 확보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볼 수 없다는 소리예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있다라고 하냐? 두 번째 경우는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음을 뜻하는 데 비해서 세 번째 경우는 어떻다? 볼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도 부처님은 존재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단서 조항은 뭐다? 최소한 어떤 인식을 전제로 그 무언가를 존재로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여야 된다? 인식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론적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돼. 그러나 인식론적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어.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식론적 데이터를 얻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료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지금 내가 인식할 수 없지만 그건 있다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도의 센스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이런 경우도 불교의 존재성 확보와 관련된 담론 속에는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그 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게 없었으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 없는 어떤 인식론적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다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인식할 수 있고 인식될 수 있거나 언젠가는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거나 그 자체를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존재성을 추정하는 근거는 뭐 해야 된다? 모종의 인식론적인 자료여야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다 뭐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존재성을 추정할 수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인식되기 때문에 존재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여기 분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여러분들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인식되기.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전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디오라고 하는 수신 장치라는 방법을 딱 갖다 대면 어떻다? 음악 소리가 착 울려나온다, 안 울려나온다? 라디오라고 하는 일종의 장치 내지는 좀 더 크게 말하면 방법을 통하여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있다는 주장할 수가 있다.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있다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와 지금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여러분들 세 번째, 최소한 인식을 전제로 그 무언가를 존재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입장에서 그 존재성을 확보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뭘까? 그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지만 어떻다? 그 자체를 없다라고 할래야 없다라고 할 수 없게 하는 다른 인식론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능히 그 자체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 존재. 그런 걸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 실상이라고 부른다. 실상은 여러분들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뭐라고 부르냐? 무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응? 모습은 모습인데 보인다? 안 보인다? 이야기가 묘해지죠, 그죠? 그러면 볼 수 없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게 없어서는 결코 벌어지지 못할 주변 인식론적인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다? 그러면 그건 있다라고 해야 된다? 없다라고 해야 된다? 있다라고 해야 돼. 왜? 그게 없이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들이 이미 발생해 있다면 그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을 발견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강한 힘이 뭐다라고 지금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논리의 힘인 거야. 알겠습니까? 무언가에다가 3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2를 더했을 때 10이다. 그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무언가가 얼마인 줄 안다, 모른다? 안 보여줘도 알아. 그건 3이야. 저게 3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조금 어려워져, 계산이. 저것이 3인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 그 힘이 무슨 힘이다? 논리의 힘이야. 그걸 나중에 지혜라고 부르는 거지. 눈에 인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혜의 힘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존재성을 획득하는 지점이 있어. 그게 뭐가 된다? 나중에 실상이라고 불리우는 지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실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뭘 전제로 그 기결로서 성취하는 거다? 인식을 전제로 기결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준다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 존재의 판단에는 어떤 단어가 절대적인 근거로서 항상 개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 그 단어가 뭐다? 인식이라는 단어. 알겠죠? 그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배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이 되어지는 모든 존재와 관련된 논의는 뭐다? 공허하다라고 가감하게 부처님께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누군가가 어떤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딱 요 세 가지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확보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결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 주변 인식 근거를 댈 수라도 있느냐? 알겠죠? 그 3단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못할 때는 단호하게 부처님 뭐라 그러신다? 그런 거는 있다, 없다? 없다 하고 그런 거예요. 존재와 인식과 관련된 큰 그림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실론적인 종교에서의 절대 해탈을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 이 세 가지 논법에 입각해서 딱 부정이 들어요. 첫 번째 뭐다? 지금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하면 볼 수는 있다 하더냐?
절대 타자라는 개념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볼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다 하면은 좋아, 그건 안 봐도 되는데 그게 없으면 설명이 도대체 되지 않는 인식론적인 데이터는 확보했느냐? 그것까지 못 가지고 오면 뭐다? 그런 것은 굳이 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 지금 유실론적인 신학이 몰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이죠. 어차피 지금 보이지는 않고 그걸 확고하게 볼 수 있다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이 안 계신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는 걸 갖고 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법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응? 근데 그 신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건 신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해도 설명이 되는데 너 어떠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아니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평생 떵떵거리고 잘 산다 못 산다? 잘 살아.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평생 궁핍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되느냐? 현실적인 데이터는 벌어졌어. 그죠? 눈앞에서 확인하는 인식론적인 자료는 있어. 하지만은 뭐다? 그걸 설명할 길이 궁핍하죠. 그랬을 때 유실론적인 종교는 뭘 드린다?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보죠. 그러면 신 자체는 우리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신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신학적 논쟁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조금만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뒤틀어버린다? 그걸 운명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또 안 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논쟁이 붙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교식으로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그 전생의 업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그 논쟁 중이지 확정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도 실상의 핵심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눈으로 인식하는 세상 너머의 것이니까. 하지만 부처님이 그 실상의 존재를 주장할 때는 뭐다? 실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는 현실적 인식론적 데이터를 확보하셨다 안 하셨다?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신의 뜻을 개입해도 안 풀리고 운명을 개입해도 안 풀리고 우연을 개입해도 안 풀리고 실상만을 개입해야 풀리는 걸 찾아내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나 있음의 철학이야 하고 딱 들어가시는 그 이야기의 신호탄을 뭘로 쏘아올리신다? 일체경으로 쏘아올리신다. 이처럼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식이라고 하는 것과의 연결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인식 그 자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식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인식의 두 가지 카테고리가 나뉘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뭐다? 인식 주관이요. 하나는 뭐다? 인식 대상. 자, 여러분들은 일체경을 읽으셨으니까 답이 나오실 줄 몰라. 뭘 보고 인식 주관이라 그럴까? 눈기, 고셔, 몸, 뜻. 눈기, 고셔, 몸, 뜻이 그럼 뭔데? 응? 육근? 육근이 뭔데? 응? 그럼 인식 대상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맞아요? 인식 대상이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맞아요? 색성, 향미, 촉법 맞습니까? 진짜로 맞아요? 교재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 인식 주관을 눈기, 코, 혀, 몸, 뜻? 그럼 맞아. 근데 인식 대상을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니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명사 앞에도 항상 열어라고 하는 수식어가 다 붙어 있잖아. 어? 인식하셨어요? 눈과 색이 아닙니다. 눈과 여러 색이야. 귀와 소리가 아닙니다. 귀와
여러 소리, 코와 여러 냄새, 혀와 여러 맛, 몸과 여러 촉감, 뜻과 여러 법. 다시 말해서 육근 쪽은 모두 단수를 쓰고 있는데 육경 쪽은 모두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에 대하여 틀 자체를 바꾸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근은 단수로 쓰고 육경은 복수로 쓰는 것은요, 난다, 수라고 하는 관점에 민감한 팔레아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경전에서는요, 절대 어기지 않고 표출되어지는 표현 형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단수로서 눈은 하나뿐입니다. 눈 하나뿐이에요. 나도 눈이지만 여러분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이 왜 하나야? 내 눈만 하더라도 눈가리가 하나뿐입니까? 최소한 둘이잖아. 근데 눈은 반드시 뭐로 쓴다? 단수로 씁니다, 여러분. 귀도 단수로 씁니다. 코, 혀, 몸 모두 뭐로 쓴다? 단수로 씁니다. 그런데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은 절대로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로 쓴다? 복수로 씁니다. 여러 색, 여러 소리, 여러 냄새, 내지 여러 뭐다? 법까지. 그럼 여러분들 뒤쪽에 살펴보시면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176페이지 보면 푸르나 하교경이 나옵니다. 푸르나 존자와 관련된 경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 맨 밑에 단락에 나오니까 푸르나야 눈으로 식별해야 할 하면서 이때는 눈들로나 여러 눈이 아니고 단수 눈이죠. 그런데 눈으로 식별해야 할 어떤 색이 그려놨습니까? 색들이 그려놨습니까? 예. 눈은 단수로 쓰지만 색은 뭘로 쓴다? 복수. 그럼 177페이지 여러분 둘째 줄에 가보십시오. 귀로 식별해야 될 소리들, 코로 식별해야 할 냄새들, 혀로 식별해야 할 맛들, 몸으로 식별해야 할 촉감들도 그러하며 뜻으로 식별해야 할 어떤 뭐들이, 법들이, 그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은 뭘로 썼다? 단수로 썼지만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은 뭘로 쓰고 있다? 복수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내입처 무상경과 외입처 무상경을 보자. 내입처는 말할 것도 없이 육근 쪽일 것이요, 외입처는 말할 것도 없이 육경 쪽이겠죠. 그럼 180페이지 내입처 무상경에 말하자면 육근이 속이 된다. 눈, 귀, 코, 혀, 몸, 뜻이 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면 세 번째 줄 동글뱅이 1번 비구들아 무엇은 무상하다? 단수냐 복수냐의 초점을 갖춰 보시라는 거야. 단수죠? 그럼 외입처 무상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181페이지. 역시 셋째 줄 비구들아 무엇은 무상하다? 색들은 무상하다. 무상함으로 색들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으로 색들은 무아이다. 무아임으로 색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대로 바른 지혜로 봐야 한다. 그리고 동글뱅이 2번 소리들도, 동글뱅이 3번 냄새들도, 동글뱅이 4번 맛들도, 동글뱅이 5번 촉감들도,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뭐다? 법들도. 응?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인식주관은 뭘 보고 인식주관이라 한다? 눈 하더라도 눈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눈을 이야기한다? 어? 어떤 눈? 어떤 눈? 어? 예. 첫 번째 조건은 내 눈만을 눈이라고 하며 내 눈일 경우도 살아서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눈만을 눈이라고 한다는 소리야. 남의 눈은 눈이다, 눈 아니다? 아닙니다.
남의 눈도 눈이면은 눈은 단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복수해야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건 뭡니까? 나뿐입니다. 나에게 소속된 눈입니다. 나에게 소속된 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각작용을 하고 있는 그 눈을 뜻할 것이야. 그렇지 단순히 눈 알맹이를 뜻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눈 알맹이만을 뜻한다면 뭐다? 복수해야지. 단수가 쓰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안건을 색법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왜? 인식작용 그 자체는 정신적인 작용이거든. 오케이? 그죠? 눈 알맹이는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구조물일 수 있지만 거기서 영이 되어지는 시각작용 그 자체는 뭐다? 정신적인 작용이잖아.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각작용이라는 정신적인 작용과 눈 알맹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물리적 구조물의 절묘한 합, 그 전체를 눈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물질적인 눈 알맹이만을 눈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이 단수, 복수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인식주관은 단수로 쓰고 인식대상은 복수로 쓰는 것도 전적으로 무엇과 관계를 맺는다? 존재성 확보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인식은 뭐하러 한다 그랬습니까?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존재성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랬어. 따라서 그 무언가가 존재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인식이 전제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전제돼야 돼. 그런데 인식에 두 가지 양상이 있음을 보신 거예요. 인식하면서 존재성을 확보하면 인식주관 육근 육내입처가 되고 인식되면서 존재성을 확보하게 되면 인식대상 육경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하면서 존재성을 확보하는 게 뭡니까? 눈, 귀, 코, 혀 이것들은 다 어떻게 그 존재성을 스스로 확보합니까? 무언가를 인식하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성을 뭐 한 거다? 확보한 거야. 그에 비한다면 바깥에 있는 분필 이것이 존재성을 확보하는 길은 뭡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다시 말해서 뭐다? 인식되면서 무엇을 확보한 거다? 존재성을 확보한 게 되는 거예요. 맞죠? 거꾸로 한번 물어볼까요? 자기가 자기 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눈 알맹이가 있는 걸 보고 아 나도 내 눈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는 않는다 이거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언가를 보고 있으니까 보는 놈이 있다는 것을 자명하게 알아챈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인식하면서 존재성을 확보한 것이 나인데 비해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에게 인식되면서 비로소 존재성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복수일 수밖에. 인식주관은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뭘 보고 인식주관이라고 그러냐? 1인칭만이 인식주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인칭은 누굴 보고 1인칭이라고 그럽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1인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근이라고 하는 건 육내입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부처님 논의는 귀신은 무엇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일탈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인식대상은 뭘 보고 인식대상이라고 그러겠어요? 2인칭이나 3인칭 그 모두는 어디에 들어간다? 인식대상에 들어가. 그래서 복수로 표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속적으로 12초 또는 육경을 공부할 때 사람들은 별 의식도 없이 눈 하게 되면은 뭐 사람의 눈이든 동물의 눈이든 눈은 다 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이게 인식론과 결부를 하게 되면 뭐다? 지 눈만을 눈이라고 그래. 알겠죠? 지 눈을 제외한 나머지 눈들은 전부 뭐다? 오히려 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눈은 저한테 있어서 눈일 줄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 눈은 뭐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색에 불과해.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체경과 관련하여서 부처님께서 뚜렷이 전면에 내세우는 두 번째 정보입니다. 반드시 육건은 그 수에 있어서 단수로 표현한다, 복수로 표현한다, 단수로 표현.
그리고 육경은 반드시 뭐로 표현한다? 복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경이라는 게 인식 주관인 줄 누구나 압니다. 육경이 인식 대상을 뜻하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는 안 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식 주관은 뭐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만이 인식 주관이지 자기 자신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에게 인식되어지는 인식 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거든. 그걸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가 뭐다? 이건 뭘로 표현한다? 단수로 표현하고 이것은 뭘로 표현한다? 언제나 복수로 표현한다. 수에 아주 민감한 언어 체계가 뭐다? 인도말. 인도 유럽어 쪽에서도 인도말. 그런 어떤 수적인 특징이 노골화되어지는 주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다? 12처를 이야기할 때게 6레입처는 반드시 뭘로 이야기한다? 단수로 이야기하고 6웨입처는 반드시 뭘로 이야기한다? 복수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오온설 가게 되면 오온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색수상행식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색수상제행식이야. 색수상과 식은 단수지만 행은 반드시 뭘로 쓴다? 복수로 써. 반드시 복수로 씁니다. 행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야. 오늘 그 이야기가 의아스럽게 들리는 사람은 온 근처에도 못 온 사람인 거예요. 12음기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뭡니까? 무명이죠. 무명 다음이 뭡니까? 행이죠. 행 다음이 뭡니까? 식이죠. 아닙니다. 무명 다음은 재행이지. 무명을 연하여 뭐가 생한다? 재행이 있게 되지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명색 같은 경우도 단수로 쓰고 육처 같은 경우도 단수로 써. 명색은 명과 색이기 때문에 복수 써줄 수 있고 육처는 포섭처가 6개 모였으니까 복수로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집합명사하 처리를 해가지고 단수로 쓰면서 행만큼은 뭐로 쓴다? 복수를 써. 그건 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내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12처 일체경에서 육경은 뭘로 이야기한다? 단수로 이야기하고 육경은 뭘로 이야기한다? 복수로 이야기하는 데에서 두드러지고 그 의미를 어떻게 잡았다? 예, 인식주관은 1인칭을 뜻하는 말이고 인식대상은 그 외의 2, 3인칭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정리해드리는 것. 매우 중요한 소식이니까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여섯 번째 인식의 존재에 또한 관심을 기울여요. 왜? 첫 번째 인식부터 다섯 번째 인식까지. 다시 말해서 눈의 인식, 귀의 인식, 코, 혀, 몸의 인식은 우리가 너무 쉽게 파악이 돼. 눈은 뭐 하는 놈입니까? 보는 놈. 그죠? 시각작용을 하지. 눈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인식작용이 있고 인식 내용이 있다면 뭡니까? 시각작용이지. 보는 거지. 귀는 뭐다? 듣는 거. 코는 뭐다? 냄새 맡는 거. 혀는 뭐다? 맛보는 거. 몸은 뭐다? 촉감하는 거. 그러면 뜻은 뭐 하는 놈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기계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잡았다? 여섯 번째 인식의 내용이 뭐냐라고 잡은 거지. 인식작용에 있어서 여섯 번째 인식작용이 존재한다니까. 말하자면 제6감각이 존재하는 거야. 첫 번째 감각을 시각이라 그러고 두 번째 감각을 청각이라 그러고 세 번째 감각을 뭐 후각, 네 번째 감각을 뭐 미각, 다섯 번째 감각을 촉각이라고 했다면 여섯 번째 감각이 뭐냐 이거야 말하자면. 그야말로 sixth sense가 뭐냐 이거야. 그게 의근이 여섯 번째 딱 들어와 있거든. 뭘까 그게? 그 답이 바로 다음 경인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확정되어집니다. 조금 이따 그 경 읽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 그 경 읽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6인식의 명칭이 또 한 문제입니다. 왜 명칭이 문제가 되느냐? 제6근의 명칭이 뭐예요, 여러분들? 의근이죠? 또는 의내입처입니다. 문제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의지라는 말의 준말이야.
문제는 이 의지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인식론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행동 철학과 관련된 용어지. 의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식의 어떤 과정 속에서 걸려드는 부분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여섯 번째 감각이요, 여섯 번째 인식작용이 말하자면 의근이라고 한다면 그 여섯 번째 인식과 관련된 명칭 또한 인식론적인 명칭이어야지 옳을 것 같은데 인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행동 철학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데는 여기에도 필연적인 부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어. 그게 뭘까도 우리는 살펴야 된다, 안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된다. 그거는 언제 살피느냐? 다음 주에 살핍니다, 여러분. 응? 다음 주에 살핍니다. 그럼 여러분들 순서에 맞춰가지고 1번, 2번은 해결을 지었어. 됐죠? 그럼 뭐다? 3번. 여섯 번째 인식의 내용이 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 문경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 문경으로 바로 이동을 해가지고 제6감각이 뭐며 인식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지고 있는 여섯 번째 인식작용이 뭔가를 확인하러 들어가죠. 다음 경 보셨습니까? 바로 밑에 운나바 바라문경 있죠? 그러면서 옆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의근의 인식론적 영역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사와티시의 제타와나 숲에 위치한 아나타 핀디카 성원에서 지내셨다. 그때 운나바 바라문이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정중히 안부를 여쭌 후에 한쪽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님, 먼저 뭐가 나옵니까? 다섯 감간. 다섯 감간이 뭐예요? 안, 입이, 설, 신까지겠지. 응? 전오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육근 중에 앞에 있는 다섯 개의 감각기가 전오근. 이 다섯 감간은 서로 다른 영역을 지니고 서로 다른 경계를 지닐 뿐. 그 다르다라는 말 앞에 서로를 붙여 넣어주면 좋습니다. 응? 서로 다른 영역을 지니고 서로 다른 경계를 지닐 뿐. 서로의 영역과 경계는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서 눈은 눈의 경계와 영역만을 지니고 있고 귀는 귀의 영역과 경계만을 지니고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눈은 뭐다? 색과 관련하였으면 인식이 이루어지고 귀는 소리와 관련하였으면 인식이 이루어지고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감과 그렇지 눈이 소리를 듣는다든지 귀가 색을 본다든지 하는 일은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져. 이건 범주 오류에 해당이 됩니다. 눈은 눈의 범주 속에서만 활동하고 귀는 귀의 범주 속에서만 활동하고 내지 코나 혀나 몸은 각자의 인식론적인 범주 속에서만 작동하고 기능하지 다른 범주로 추호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쉽게 말해서 눈은 색만 보는 놈이요, 귀는 소리만 듣는 놈이요, 코는 냄새만 맡는 놈이요, 혀는 맛만 보는 놈이요, 몸은 뭐다? 촉감만 하는 놈이다라는 말인 것이지.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제6의근입니다. 의근은 그러면 뭐 하는 놈일까? 아주 부처님 아름다운 문장으로 의근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75페이지 보십시오. 무엇이 다섯인가 하면 눈의 감관, 귀의 감관, 코의 감관, 혀의 감관, 몸의 감관입니다. 그런데 고타마님, 다른 경계를 지니고 서로 다른 영역을 지닐 뿐 서로의 영역과 경계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 다섯 감관은 무엇을 의지할 곳으로 삼으며 무엇이 그들의 영역과 경계를 모두 경험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무엇이 전오근이 의지할 곳이며 그 전오근의 개별적인 인식 영역과 인식 내용을 모두 경험하는 주체입니까? 이게 제6의근이다라고 하는 거. 이 문맥 속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오늘날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오늘날 언어로. 의근은 뭐 하는 놈이라는 소리입니까?
전 5권의 개별적인 인식 내용을 모두 경험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제6의견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라는 소리일까요? 이 2600년 전 부처님의 어느 표현을 가지고 오늘날 말로 한번 바꿔봐라. 눈은 시각작용을 하고 귀는 청각작용을 하고 내지 몸이 촉각작용을 한다면 제6의견은 무슨 작용을 하는 놈이다? 무슨 작용을 하는 놈이다? 그럼 종합작용을 하는 놈인 거야. 알겠습니까? 제6의 인식 내용은 뭘? 제6의 인식 내용이라고 한다? 전 5권의 개별적인 인식 내용을 뭐 하는 거다? 종합하는 것을 보고 제6의견의 존재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통속적으로 알고 있는 제6의견의 작용하고 아주 다르고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6의견의 작용하고 이거 차이 나는 이야기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 나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이런 게 의견입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운나와 바라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불자의 사유는 경전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경쟁이라 그럽니다. 경전이 증거가 돼야 돼. 제6의견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 5권은 서로 상대방의 경계와 영역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5가지 전 5권의 그런 인식 영역과 인식 경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놈이 있다. 그 놈이 뭐다? 의견이다라고 들어간 거야. 되겠습니까? 그건 의견이 뭐 한다라는 겁니까? 전 5권의 개별적인 인식 내용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통일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의견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못 받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의견과 관련된 인식론적인 담론을 어떻게 펼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의견의 인식론적인 작용은 뭐다? 전 5권의 개별적 인식 내용을 종합하는 데 있다. 알겠죠?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 빗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6번째 나오는 거야. 안이비설신 안 합니다.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안이비설신 그럽니다. 왜? 종합을 하려면 종합할 내용이 먼저 성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합할 게 없는데 뭘 종합합니까? 의견 자체는 눈이 없으니 색을 못 봐. 의견 자체는 귀가 아니니 소리도 못 들어. 의견 자체는 코가 아니니 냄새도 못 맡는다고. 의견만 가지고는 감각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의견이 먼저 성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 5권이 나서갖고 개별적 인식을 이루어 놓고 각자의 개별적인 인식 내용을 확보해 놔놓고 나면은 그제서야 의견이 나타나서 뭐한다? 이들을 뭐하는 역할? 종합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식을 완성시키는 거지. 이게 6권의 인식론의 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일체경과 운나와 바라문경을 통하여 내가 2번, 3번 강조하지만 거의 열이면 열 다 갖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눈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눈 알맹이를 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저것에 단수, 복수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면서 눈과 색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고 특히 제6의견을 사유의 주체 정도로 생각하는 아비달마적인 사유 방식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건 깨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12처설과 관련된 어떤 설명을 사실 여러분들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제가 포인트를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칫하여 잘못 갖고 계시는 그런 편견이나 선입감부터 뭐다? 제거하는 걸 또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죠. 그 목적 속에서 특히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6권은 1인칭만을 6권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1인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뭐다? 다시 말해서 2, 3인칭은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나하고 똑같은 새까만 눈동자가 저기 있든 말든 그건 다 색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눈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 여러분 업이 무언가가 풀려요. 업은 뭐다? 6권의 의지적인 활동을 업이라고 그래.
그건 뭘 의미한다? 남이 움직인 건 업이라고 안 해. 지가 움직인 것만을 업이라고 그러지. 왜? 육근은 자기만을 뜻하는 말이니까. 알겠습니까? 그 말은 뭐다? 남 움직이는 거 갖고 신경 쓰지 말란 말이야. 일단 네 스스로 움직이는 걸 관찰하고 살피면서 조심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부처님 가르침의 한 목적성이 살아나게 되는 대목도 지금 이 지점에서 단수와 복수의 용법이 주는 의미를 확보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하나 챙겨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제6의근을 함부로 사유작용인이 하는 우리의 일체의 정신작용을 다 포괄하는 그런 지점이 의근 아니냐. 이거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거야. 운나바 바람문은 그렇게 보지 말라 그래. 어떻게 봐라? 전 5근의 개별적 인식작용이 따로 놀지 못하게 종합하는 작용이 의근의 고유한 인식작용이라고 일단 못 박아라.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보지 마라 그럽니다. 그 이하로도 볼 필요 없지만. 왜? 어디에 의근이 어디에 의지하느냐? 염에 의지한다는 말이 나와. 다시 말해서 기억에 의지한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의근하고 기억하고 같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입니까? 다르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근을 모든 정신작용을 다 포함하는 그런 범주론적인 개념으로 잡았다면 기억도 의근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운나바 바람문경은 바로 그 밑에 의근은 기억에 의지한다면서 둘을 확 떼놔버려. 그건 의근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내지는 의근의 인식론적인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를 명료하게 선을 그어줘 버린 거예요. 의근은 뭐 하는 놈이다? 전 5근의 개별적인 인식작용을 종합하는 작용을 하는 놈. 알겠죠? 인식론적으로 딱 그 선에서 스톱해야 돼. 이거 실제 읽어보자고요, 여러분들. 175페이지. 두 번째 달라. 바람문화 다섯 감관은 다른 영역을 지니고 다른 경계를 지니니 서로의 영역과 경계는 경험하지 못한다. 무엇이 다섯인가? 눈의 감관, 귀의 감관, 코의 감관, 혀의 감관, 몸의 감관이다. 부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운나바 바람문의 이야기를. 그리고 첫 번째, 다음 같은 진술로 의근의 인식론적인 그 하한선과 상한선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을 지니고 다른 경계를 지니며 서로의 영역과 경계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 다섯 감관은 무엇을 의지할 곳으로 삼으며 뜻을 의지할 곳으로 삼으며 뜻이 그들의 영역과 경계를 모두 경험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뜻이 전 5근의 개별적 인식 내용을 모두 종합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전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렇다마니 전 5근이 뜻을 의지할 곳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뜻 그 자체는 무엇을 의지할 곳으로 삼습니까? 하는 질문을 운나바 바람문이 그 뒤에 뒤이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마니 뜻은 무엇에 의지합니까? 하니 부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바람문아, 뜻은 무엇에 의지한다? 기억에 의지한다. 이게 절묘한 한수입니다, 여러분. 뜻은 무엇에 의지한다? 기억에 의지한다. 이건 부처님의 인식론이 12처에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대목은. 이 한 대목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풀어나 화교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내입처 무상경이 나오고 육외입처 무상경이 나오고 그리고 법계와 관련된 경이 나오고 유의상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일단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의지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 5근은 어디에 의지한다? 의에 의지해. 오케이? 근데 의는 어디에 의지한다? 염에 의지한다. 염에. 우리가 흔히 한역경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생각염자 염입니다. 알다시피 이 염은 원어가 사티. 산스크리트로 하자면 스머리띠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인식론적인 배경에서 설명을 하나 해줘야 되고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내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염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대세김, 다시 말해서 기억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지점을 염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 지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다? 의의 종합적인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가 전 5권의 개별적인 인식작용을 종합하기 위한 뭐다? 그런 배경어로 무엇을 부처님께서는 설정해 주시고 계신다? 염비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설정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나 12처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 뺍니다. 왜? 이건 종속 변수고 실제 역할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존재성 확보와 관련된 논리를 일단 깔끔하게 정리해버려. 하지만 질문을 한 거야, 누가? 은나바 바라문이. 그 의는 어디에 의지합니까라고. 사실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질문이야. 존재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전 5권의 개별적 인식과 그것에 대한 제6권의 종합적 인식이 벌어지면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 1달러 때 그런 걸 보고 존재한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불교에서 일단. 근데 질문을 하니까 어떻다? 답은 하셔야죠. 그러나 부처님이 답을 하실 때는 어떻다? 의미 없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무게버리십니다. 근데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매 그리고 답의 내용을 뭐라고 잡았다? 의는 무엇에 의지한다? 염에 의지한다 그러면서 진짜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그게 뭘까요? 아시겠죠? 10분 쉬었다 계속한다는 거예요. 벌써 첫 시간 끝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분 쉬셨다가 여러분들 진짜 부처님의 속내가 뭔지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